글로벌 경제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3%를 전망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와 또 경제에 영향이 큰 미국과 중국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미국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세계 경제가 대부분 장밋빛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1% 상승한 3.7%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2년 연속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올해도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은 2019년까지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 경기 확장 국면은 120개월이었습니다. 90년대 IT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보다도 집근 경기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게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대규모의 그 감세 효과, 여기에 달러 약세,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는 2.5%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융 긴축 정책의 영향은 받겠지만 여전히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2.1%의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이런 그 빠른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 FRB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한 3번, 내년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하락 위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식이라든지 주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게 가장 큰 그 FRB의 그 고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올해 마련되면서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현재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는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노동의 경직성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든지 인구가 좀 젊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의 그 기술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미국 토목공학협회가 미국의 인프라 실태를 AS 2등급까지 분석을 했는데 현재는 D+ 아주 나쁜 상태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인프라 수준을 B등급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2천억 달러는 연방정부가 투자하게 되고요. 나머지 8천억 달러는 주정부라든지 민간정부가 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우대 조치를 받게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 계획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건설과 관련된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하청 기업들의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선거 공약한 대로 약 1조 달러의 10년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할 경우에 이런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미국의 국제 경쟁력 수위는 지금 현재 11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시설이 낙후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경쟁력이 하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그 1,000억 달러 정도씩 10년간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면 성장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세수도 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현재 문제는 그 민간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고속도로라든지 공항, 항만처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간 자금들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상업적이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급하게 보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죠. 일반 도로라든지 학교, 상하수도 투자와 관련된 제의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런 그 우려되는 시각을 잠재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의회 그 예산 받기도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부가 향후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12월 경제 발표, 경제 지표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에 10시 반에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1.6%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임금 상승 문제 그리고 주택 가격 문제들이 봉착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그 물가가 좀 빨리 상승하지 않을까 했지만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인 3% 전후뿐만 아니라 작년의 물가인 2%를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기의 기후 상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신선식품 가격이 떨어졌고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물가가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라든지 개인 소비가 확대되는 주요 촉매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사치품 그 수출, 특히 화장품 수출이 사드 보복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주요 그 원동력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내년에도 물가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철강과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6.3%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재라든지 공산물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 그 중간재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중국의 GDP 성장률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성장률 전망치와 더불어서 중국 경제의 특징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중국은 그 3분기까지 성장률이 6.9%를 달성했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에는 긴축 정책의 영향 때문에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는 6.8% 전후에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년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투자가 이끌어왔지만 작년부터는 소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순수출도 0.2%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국에서는 수요가 특히 그 수요 그 구조적인 변화 중에서도 소비가 전체 그 성장의 6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서비스화라든지 또한 그 온라인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소비와 관련된 성장 모멘텀들이 꺾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6.5에서 6.2%까지 상당히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도에는 소형차에 대한 감세 정책이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그 주택 판매 촉진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유연하게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외부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재정이나 금융 정책과 관련된 재량의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안전 비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중국의 성장률은 6.5%, 물가는 2.7%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성장률이 6.2%, 그리고 물가는 2.3%의 안정 성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에 그 화려한 고성장에 비해서 도출되지 않은 리스크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네. 경제의 그 최대 위험 요소는 주택 버블 붕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택 거품이 터졌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담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부유층들의 자산 운용 상품이 3조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이 자금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 불안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의 주택과 관련된 대출 규모는 무려 4천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잠재적 그 부실 채권이 2천조 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뇌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이 평당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고급화가 확산됐던 영향이 큰데요. 이 때문에 1992년도 일본 버블보다도 현재 중국의 버블은 경제 규모 면에서도 10배가 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주택 거품이 터질 경우에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2007년도에 주가가 70% 하락했고요. 2015년 8월에도 40%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질 않았는데요. 금융자산이 가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GDP의 30%, 또 40여 개 산업에 직간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집값이 10%만 하락한다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2.9%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은 2분기 뒤서부터 최대 3.7%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는 최대 5.1%까지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벌써 중국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련된 그 선행 지표인 주택 판매가 2017년 봄부터 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택 가격은 주택 판매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해서 움직여 왔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올해 3월 달을 전후해서는 주택 가격이 어느 때보다 하락 압력이 크게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주택 판매가 위축되면서 그동안에 잘 나갔던 가구나 가전, 자동차 같은 내구 소비재가 지금 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달 전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중국 1992년 일본의 버블 증시와 상황과 더불어서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어느 정도 충격파를 좀 줄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 비교하실 땐 일본을 비교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본의 버블이 터졌던 1992년도는 일본의 노동 인구가 감소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인구가 감소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의 그 빈집 비율이 무려 11.1%까지 치솟았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처럼 노동 인구가 감소한 지가 3년이 지났고요. 또 심각한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구조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세대당 주택 보급률이 현재 10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수요가 실제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중국도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990년도에 그 도쿄 중심지의 10km 범위 안에 부동산 가격은 평당 412만 엔 정도가 됐는데요. 버블 붕괴 뒤에는 7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재도 도쿄 지정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의 집값은
근로자의 연봉의 70에서 한 100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보통 세계 평균인 엘리트 가정이 3배에서 5배 정도로 쳐준다면은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GDP는 한 30% 정도 사라질 위험도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져도 토지 소유가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 30년간 중국의 고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시장에 불패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국가 체제가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는 특수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서브 프라임과 같은 심각한 버블 붕괴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공항, 인프라와 관련된 빌딩, 그리고 고층 그 아파트 같은 부동산과 그 경제와 관련된 성장 모델들은 아무래도 더 이상 계속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의 50%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20%의 중국에서 공급 과잉됐던 조강 생산량이 세계에 그 덤핑 수출될 위험도 항상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집값 하락이 심각하게 전개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 개방을 한다든지 부동산과 관련돼서 농민공에 대한 도시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스마트 시티, 신형 도시화 사업을 좀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세계 경제 그 경착륙 위험은 생각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